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2020년 마지막 날인 내일, 그리고 새해 첫날인 모레까지도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아무쪼록 강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에 대비하셔야겠고요. 수도관 동파,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원,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의 내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 내정자는 윤석열 총장과 사법시험,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나이는 윤 총장보다 3살 아래여서 호형호재를 하기도 했다죠. 두 사람은 또 어떤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갈지도 관심인데요. 아무쪼록 검찰개혁의 임무를 잘 완수해 주길 바랍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그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간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영주시가 국토부의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문경시에 이어서 오늘은 영주시 도시과의 박종호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내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만나보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경제를 보면 좀 약간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IMF가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 중국의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8.2%라고 나왔는데요. 자, 상당히 높게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IMF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은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는 1.9%로 전망을 했고요. 올해요? 내년에는 네. 8.2%까지 완전히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이 내년에 3.1%,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5.2%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좀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는 아무래도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6.8% 하락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서 16%까지 성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다만 2분기부터는 7%, 6%, 5%로 성장이 빠른 속도로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국의 내년 성장률 8.2%까지 내다보는 거고 미국은 3.1%,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한 5.2%로 전망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성장률 상당히 높은데 전경련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도 있네요. 여기는 이제 7.8%로 전망을 했는데 IMF는 내년 중국 경제에서 뭘 이렇게 좋게 보는 걸까요? 네, 중국은 내년도에 확 바뀌는 경제 정책이 쌍순환이라는 그 경제 정책입니다. 예. 원래 의미는 수출 중심의 국제 시장의 그 대순환을 자기들이 타고 있지만 이제는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국제 시장의 진출이 막혔기 때문에 내수 중심으로 더 키우겠다는 건데요.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경제 모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이테크 분야의 전방위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도체라든지 5G 통신 장비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독자적인 서프라이 체인망 건설에 막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모두 4곳이 되는데요. 이 회사들의 제품을 통해서 춘절 전까지 5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진행한다면 소비 진작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IMF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표적인 쌍순환 정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이 되겠다. 이런 정책이 내년 중국 성장률이 좋을 거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요.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그 객관적인 근거, 지표를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 위에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27일 날에는 1달러에 7.16 위엔으로 고점을 찍었고요. 예. 오늘은 1달러에 6.5 위엔으로 거의 10% 가까이 절상이 됐습니다. 예. 이제 많은 그 국제 투자은행들 UBS라든지 도이치뱅크 그리고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에는 위에나가 올해보다도 더 절상된 6.3 그리고 연말에는 6.2 위엔대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그 중국이 그 트럼프에게 약속했던 수입 확대와 관련돼서 50%밖에 진척이 안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위엔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런 환율 전망 자체가 중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고요. 예. 또한 중국에서는 고정자산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또 설비 투자를 한꺼번에 묶은 이 투자가 되는데 11월 안에만 전년 대비 무려 9.7%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투자가 소비를 대신해서 중국의 성장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겠죠, 이런 것들. 정부 주도의 이런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말씀이시고, 경제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상당히 낮아지는군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될 거라 하는 말. 올해 같은 경우는 7위안, 포치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7위안을 넘어섰었는데 내년에는 잘하면 5위안대까지도 진입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고요. 사실 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중국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미친 중국 경제 영향은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 방역에 중국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제 경제가 좋아진 것은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수요와 공급을 함께 창출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5G라든지 데이터
그 센터와 같은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만 무려 270조 원 가까이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소비를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차 한 대당 3,000유엔 정도의 구입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차량 구입 시 3%의 보조금을 줬는데요. 이를 위해서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도 3.6%로 높여지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재정을 풍게 경기를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방역에 성공한 게 가장 컸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컸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또 내년에 가장 큰 변수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는 걸 텐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의 이 교체 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한 2달 반 정도의 권력 교체기가 있는데요. 이때 미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대중국과 관련된 강경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중국이 최근 주변국들에게 늑대 외교죠. 전랑 외교에서 스마일 외교, 그러니까 판다 외교로 180도 정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 또 일본 그리고 EU 국가에 대해서 시 주석과 관련된 방문을 좀 협의한다든지 그리고 RCEP를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시장을 줄 테니까 기술 협력에 나서자면서 미국 동맹국들과의 틈을 벌리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11월 달 수출 금액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21%나 증가했습니다. 10월 달보다도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또 무역 흑자도 754억 달러로 1990년 이후에 가장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현재 의료물자뿐만 아니라 가구, 가전, 왕구, TV, PC와 같은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수출도 아주 좋고. 자, 중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 경제 성장이 좋아야 우리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내년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역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마이너스 3.2%를 바닥으로 해서 반도체나 자동차 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이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2.1%로 좀 돌아섰는데요. 이제 정부의 올해 이런 성장을 기초로 봤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3.2%까지 성장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 그리고 KDI 같은 경우에도 3%대 그리고 IMF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2.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또 558조 원의 역대 최대급 슈퍼 예산이 경기 회복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특히 중국의 성장률이 1%만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은 0.4%포인트 정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성장률이 1%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0.4%포인트 높아진다는 말씀이시고 역시 우리나라 내년 경제도 좋을 것이다. 중국이 이제 내년에 쌍순환 정책으로 해서 내수를 키운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내수를 키운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텐데 어떻습니까? 내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시장 자체를 보더라도 현재 2,80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주시장이 지금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최대 반도체 수탁 회사인 SMIC 같은 경우에도 생산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2월 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도 지금 끊고 있고요. 이런 그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나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가전제품, 디지털 카메라, 데스크탑용 PC, 노트북 같은 경우에
생산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 그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고통이 한국 기업에게는 고스란히 반사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주가가 그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훨훨 날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난 2016년이었죠. 그 사드 갈등. 그렇다면 내년에 사드 갈등 이전인 2016년 한중 관계 그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도의 한중 관계는 회복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새 정부는 대중국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전략적 압력을 좀 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이나 환율,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는 대중국과 관련된 포위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특히 국민 감정상으로 보면은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지금 선언했고요. 한복도 중국 정통 복식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내년도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민 감정상 중국과 좀 가까워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사드 이전까지 가는 건 좀 어려워 보인다 하는 이런 전망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끝내 올해는 무산이 됐는데 내년에는 가능하겠죠?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을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4분기 정도는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빠르면 내년 4분기 정도 시 주석이 방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과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앵글로색슨계 정보 동맹인 5G 아이와 정보 교환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새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제주도에 미국의 이지스함 구축함을 정박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 주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다는 점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문경에 가면 약돌 한우 있고 약돌돼지 있고 또 뭐가 있지?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약돌 한우, 약돌 돼지를 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문경에 가면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미네랄이 키운 자연의 맛 문경 약돌 한우돼지.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최근 영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영주역에서 경북 전문대학까지 약 700여 미터 대학로와 그 주변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주시 도시과의 박종화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영주시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사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 2년 반 동안 저희들이 그 참여를 하고 노력해 주셨던 그 사업 지구 내 그 주민들과 또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시청의 담당 직원들 모두에게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리시 그 중앙선철도 복선 고속화 사업이 완료가 되어 2022년도 말에 완전 개통이 되면은 청양리역에서 영주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됨에 따라서 영주역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침체된 영주역 주변 상권을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저희들 일단 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영주역에서 경북 전문대에 이르는 그 대학로가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이 원래 그 영주시의 도심 상권 중심이었죠? 네,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 영주역이 73년도에 그 원도시민 그 영주동에서 휴천동으로 이전을 하고부터 전국의 5대 철도청이자 그 경북의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로서 그 명실상부 영주역 일대가 도심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000년대에 그 저희들이 그 강동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영주역 주변의 그 구도심이 세태가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 영주역이 이제 휴천동으로 이전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주역 새로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치는 그대로인가요? 지금 있는? 네, 현재 영주역 현재 있는 영주역 그대로 그대로 그 철거를 해서 철거해서 거기에 그 장소에 새로 이제 그 자리에 바로 신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도시 재생 사업 지구 선정으로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이번 공모에 선정이 돼서 뉴딜 사업비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한 6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140억 재정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 한 284억 원의 그 부채 연계 사업, 14억 원의 이제 공기업 투자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족한 이제 지방 재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이제 계기가 되었고, 지방 재원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구도심의 상권 회복 기능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생 사업이 펼쳐지게 되는지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지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 그 뉴딜 사업을 이제 크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4가지 단위 사업과 7개의 이제 세부 사업, 9개의 지자체나 공기업, 부채 연계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많지만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먼저 그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 특화 산업 거점 시설에는 전문적인 창업 역량을 키우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이제 테스트 베드 공간도 마련해주고 지역에 또 특화 음식 거점이 될 사몽 300 공장이라고 저희들이 그 특화 식품의 사과라든가 인삼, 소고기, 문어, 기지떡, 메밀묵,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뭐 상권의 레시피를 공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줍니다. 이 삼홍 300 공장이란 게 세 가지는 빨갛고 세 가지는 하얗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과, 인삼, 소고기. 소고기는 이제 삼홍이고. 삼홍이고. 예. 문어, 기집떡, 메밀묵. 메밀묵은 이제 300이라서 백색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삼홍 300 공장으로 저희들이 레시피를 개발하고자 그렇게 이제 지었고요. 그리고 청년과 저희들 시민들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를 이제 직접 만들고 시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이 기능까지 갖추어서 도시 문화의 그 재생 공방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대학로 거리는 도로 다이어트 전선 지중화를 해서 넓어진 이 고보도 공간을 저희들이 특색 있게 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가들의 이 공유형 노상 카페라든가 저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제 대학로답게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면서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 남부 육거리에는 이 신호 체계를 그 해전 교차로로 저희들이 이제 전환을 하고 대학로 이면도로에는 골목길 가드닝 사업도 하고 또한 이제 그 영주역을 이용하는 이제 관광객들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연계해서 도시 투어 패스를 이제 개발하는 등 이제 저희들이 영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서 우리 주변을 좀 상권을 활성화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어느 정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우선 이제 일자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북 전문대학교 학생들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 대학생들을 저희 양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양성 배출되고 있는 학생들을 역세권으로 저희들이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을 해서 청년 창업 일자리를 창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재 저희들이 그 유동인구 대비 2025년도까지 매년 한 6.9% 이상의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특화 산업의 매출도 한 2% 이상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그 철도 이용객의 그 역세권 체류 그 효과도 2031년 주말 기준으로 해서 약 1일 한 7,200명의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역세권 상권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세권의 상권 회복 기대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까지 내다보시는군요. 조금 전에 그 영주역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로 인해서 이제 영주역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새롭게 허물고 이제 새롭게 짓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 영주역 신축 그 사업비가 한 250원 정도 예산으로 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영주 역사를 그 2021년도에 착수를 해서 2022년도 말에 이제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꽤 드는군요. 250억 원이나 들어가고 2022년 말 준공. 역시 그 복선전철 완전 개통에 좀 맞추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춰서 계획이 돼 있고 또 선상 보도 육교도 설치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 영주역에 그 여객 통로로서 이 선상 보도 육교는 한 폭 3m, 길이 한 190m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시의 그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 시민들과 역사를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휴천동하고 함항동 그리고 영주동과 이산면 일대에 한 17,000여 세대 주민들이 왕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영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 한층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영주에 확 달라진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 자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영주시에서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은 그 행정 전문가, 시민 그 누구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행정은 물론 이거니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그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모두 보다 더 적극적인 이 참여가 있어야 재생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도 보다 많은 시민과 전문가분 그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서 민간이 거버넌스 성공적인 토대를 구축을 하고 그 위에 그 근본 이 도시재생 유지 사업으로 구도심을 찾고 살만난 구도심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앞으로 많이 바빠지시겠는데요. 네, 앞으로 좀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도시과의 박종호 과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리서치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먼저 우리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근 한 달 정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 머물고 있었는데, 자 이번 주는 좀 반등을 했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했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더 한 주 전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내려갔습니다. 이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008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 4.6%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지난 12월 둘째 주에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36.7%의 긍정평가했는데 이번에도 36.7%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이후 시작된 이후에 거의 최저치로 보이고요. 부정평가는 59.7%로 60%대 육박했는데 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곧 이제 60%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락의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제 기억으로도 또 지난번 대선에서 득표율이 41% 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1.08%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대의 지지율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난 대선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36.7%로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이 가장 타격을 입은 부분이 역시 사람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갈등이 또 계속 빚어졌고 이른바 윤코인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코로나 확산되는 것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또 인사 논란인데 그런 만큼 또 오늘 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응은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 이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으로 내정이 되고 결정이 됐죠.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고요. 또 이 세 사람의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한정혜 의원이 환경부 장관 그리고 황기철
이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죠. 예. 이 신임 고은처장으로 후보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번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예. 이 인사가 또 대통령 국정수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금 뭐 내일 또 모레 계속 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발표되니까요.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좀 심각하게 분석되는 것은 중도층이 이탈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할 때는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 외에도 이 중도층을 상당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60에서 70%대의 이 고공행진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한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도 그렇고 이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 향후 발표되는 조사도 좀 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했던 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앞서 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41.08%보다 내려온 이런 결과를 두고서 우려를 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개혁도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잘 출범이 되고 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까지가 이제 개혁의 완성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또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만큼 이 긍정 지지율, 내려간 긍정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또 중도층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이 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역시 사람이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추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너무나 오래 길어졌고요. 너무 첨예하게 그런 대립이 있어서 결국은 뭐 최종 뭐 부담 그 책임은 역시 대통령에게 가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정당 지지율도 좀 간단히만 좀 보죠.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월한 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인데 이 국민의힘이 33.8%, 더불어민주당이 29.3%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오차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입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4.4였나요? 오차 범위가? 네네. 조금 넘어섰군요. 0.1 넘어섰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2.1이니까 이제 4.4%포인트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대통령이 하락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락한 결과로 나타나고 국민의힘은 다분히 이 반사이익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결과를 보면 그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샤이 보수도 일부는 유입된 결과로 볼 수 있어서 예. 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또 이 화들짝 경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또 강구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33.8, 민주당 29.3%의 지지율이었고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레임덕이란 말까지 붙여야 될까? 아니면 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은? 그 레임덕의 정확한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이 전반적으로 이 불능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30%대에 접어든 것만 해도 레임덕이 아니냐 이렇게 이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내부에서도 이 지지층 내에서도 이 균열이 나타나고 또 분열이 있는 그런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봐야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0%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면 이건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0% 됩니다. 적어도 이 핵심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레임덕을 우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레임덕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불러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보수 언론의 좀 성급한 판단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가 대통령을 네. 지지한다 하는 거. 아무래도 레임덕 얘기하려면 내년 보궐선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보궐선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진다면 그것도 뭐 서울, 부산 다 진다면. 예. 대통령의 레임덕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차기 여권 주자 중 누구라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더 높은 이 지지를 받고 있을 때는 조금 힘의 기울기가 차기 대선 후보 쪽으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발표되는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능가하는 여야 후보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지나친 해석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모처럼 어제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문 대통령이 직접 그 모더나 CEO와 통화를 했다 그러죠. 그 CEO가 먼저 전화를 요청해 왔다고 하던데 1,000만 명분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모두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더나의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CEO와의 통화를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모더나의 1,000만 명분 그러니까 작은 주사 병으로 따지면 2천만 도즈를 원래는 공급하기로 했는데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이제는 2천만 명분입니다. 4천만 병의 도즈, 2천만 병분 이제 2회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우리가 백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고. 자, 우리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뭐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3강 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소장님과 얘기할 때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배 소장의 예상이 좀 맞았는데요. 이게 그래요? 과연 이 예상을 어떻게 예상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041명, 응답률 4.7%, 나머지 기호는 앞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소개해드린 결과와 동일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3.9%, 이낙연 대표가 18.2%, 이재명 지사도 18.2%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조사인데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진행됐었던 벌어졌던 이 검찰개혁 관련 윤석열 총장 관련 갈등이 윤 총장 쪽에는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층의 지지를 더 받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네. 윤 총장 23.9, 이낙연 18.2, 이재명 18.2 동률 이렇게 이번엔 나타났습니다. 역시 윤 총장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다른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지지율이.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봐야 될까요? 우선은 윤 총장이 아직까지도 대선에 출마할지 출마 안 할지는 불투명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 갈등이 계속 빚어지면서 윤 총장 쪽에 국민의힘과 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일어난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이 소개해드린 결과보다도 또 낮은 그런 윤 총장의 지지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지 않거나 아주 지지하는 강도가 뚜렷하지 않으면 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는 반면에 또 자동응답의 조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 지지율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만큼 리얼미터의 조사도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보수 응답자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 비교하기보다는 같은 조사의 이 결과 추세를 보면서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지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이 더 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사람이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ARS 조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접원이 사람이 물어볼 때는 조금 자기 속마음을 숨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지 않다면은 굳이 더 솔직하게 드러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조사 방법상 면접원들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지 않다면 또 바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있군요. 네, 자동 응답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답이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좀 어렵다. 또 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조사 방법의 조사의 추세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세를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면접원이 조사한 거 뭐 한 달 전, 두 달 전 그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고, ARS도 꾸준히 그 ARS로 물어본 그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모른다는 말씀까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날씨에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밋 한파란 한 해 마지막을 의미하는 세밋과 또 한파가 합쳐져서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의 추위를 뜻하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현재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 물론 이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대 역시 강하게 발달시킨 겁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발 한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한파주의보 내려진 곳은 영양, 봉화, 문경,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지역에 오늘 밤 9시 이후에 발효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아침이 영하 13도에서 14도, 한낮에 영하 1, 2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1도 더 낮은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습도는 40%입니다. 날씨였습니다.